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정치로 시작합니다. 영선, 의원 경험이 없는 30대 제1야당 대표 선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분명해 보이지만요. 변화의 원인과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4명의 중진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로 30대가 선출이 된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변 같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두고는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길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기대와 우려 같은 평가가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과 기대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젊은 세대 화두인 공정을 꺼내 들면서 당직 인선의 토론 배틀 같은 것을 제시를 했고요. 또 선거에 공천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다 이런 입장을 벌써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심은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경선 룰상 초반에 바람은 있었겠지만 본선에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 대구 경북을 보수의 텃밭, 심장이라고 할 만큼 지지세가 높잖아요. 당원 그리고 특히 32만 8,800여 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51.3%, 이 절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 경북의 당심이 대표 선정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때도요. 오세훈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이 당원 투표에서 22.9%밖에 못 받아서 황교안 후보에게 졌던 결과를 가지고 왔었죠. 구조적인 설계 때문에 네. 전문가들 그리고 대부분 어쩌면 기자 취재하는 일선 기자들도 대부분 사실 힘들지 않을까라는 걸 점쳤을 것 같은데 네.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준석 당선이라는 그 결과가 말이에요. 안 될 거다 했지만은 이루어졌고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전 원내대표이자 우리 지역의 중진 의원인 주호영 의원의 선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구 경북을 보통은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주호영 의원 대신에 나경원, 이준석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한겨레가 기획기사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요. 박정희, 박근혜 도시로 대구가 몰려가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깔려 있다. 이런 인터뷰도 실었고요. 또 이준석 개인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보다는 이준석 카드를 활용을 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요. 이 보수 정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호남이 전략 투표와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 대선에 호남이 영남 후보인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던 것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준석은 이미 보수 정당에 들어온 지 10년이 된 인물이고 또 부모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대구에서 이준석을 우리가 키웠다 이런 잠재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찝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표가요. 당원 투표에서는 2위를 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완벽하게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변화의 성공 여부는 이 대표 체제 순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을수록 상대적으로 불안해지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일 겁니다.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이미지였는데 어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세력, 꼰대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요 정치권에는 무조건적인 지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경쟁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불어온 새바람은 분명한데 이 새바람은 사회에서 불었던 바람을 이제 쫓아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좋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협의와 관련한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던 권영진 시장이요. 이 시의회 질의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주중에 대구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권 시장과 악연이라면 악연인 이진년 민주당 의원이요.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 쓰인 회의비와 또 서류 작성 비용 같은 사용 내역, 그리고 시장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 질의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시비가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 메디시티 협의회의 비용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도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들께 공개하면 됩니다. 예, 이 질의에 대해서 권 시장은요, 이 해외 업체와 이메일만 오갔을 뿐이고 이 구매 의향서에는 이 기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 대구시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 20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감사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과 답변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그 네. 일이 벌어진 건데 문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지요. 권 시장은요, 지난달 SNS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군 장병용 백신을 미국에서 받아왔다고 감읍해야 하냐, 무능한 정부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관련해서 권 시장은요, 우리나라 백신 외교와 수급은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논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는 55만 군 장병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얀센은 지금 미국에서도 4월 중순부터 임시 사용 중단이 되었던 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그 백신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양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권 시장이 앞서서 SNS에 올릴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얀센 백신이 올지 안 올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때도 비판, 지금은 얀센이라 비판, 그냥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대구 지역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이 일상 회복의 지름길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권유했던 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걸 과연 적절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의 말 한마디는 시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백신도 못 맞아서 맞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네.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나중에 비판에도 비판의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국회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찬성 여론도 높고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처리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석가탄신일 이후에 곳곳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평일 휴일은 없다, 연휴 가뭄이다 이러면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달력을 좀 보시면요. 8월에 광복절이 일요일이고요. 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토요일입니다. 지난 2013년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랑 겹치면 이 평일 하루를 쉬게 한 대체 공휴일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요. 그 이후에도 쉬는 날이 들쭉날쭉해서 사실 연초에 달력 보면서 탄식을 하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올해는 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 일요일에 겹쳤을 때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휴일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아예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에 하자 이런 방법들로 지금 여야가 여러 건을 지금 행안위에 발의를 해서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나름의 효과가 있으니까 국회 여야가 서로 별 문제 없이 안을 내고 있는 것이겠죠. 한 경제 분석 연구 기관에 따르면요. 대체 공휴일 하루의 생산 유발액은 음식업과 운송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업, 오락 문화 서비스업에서 하루 4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4일이 되살아난다고 했을 때 곱하기 4에서 16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액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경영자, 노동자 생각 다를 수 있고요.
국회 정부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공청회에 참석한 경영자 단체 측은 요즘에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로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 대체 휴일을 확대를 하면 고용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만 기득권을 강화를 하고 미래 세대의 고용 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요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대체 휴일 확대는요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고 이 실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도요 대체 휴일 확대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 법 형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으로 바꾸면 괜찮을지를 보자는 거고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규정을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2013년에 이 대체 공휴일제를 할 때도 관공서는 대체 휴일을 적용을 하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법률로 바뀌게 되면요. 기존에는 기업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을 주지 않고 평일 하루를 쉬게 했지만 이제 이게 법률로 바뀌어버리면 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이나 관공서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게 되지만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휴일이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드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게에는 실리고 있지만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양극화가 없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20% 미만이 안 돼서 공무원 좋은 일만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안이라서 현장의 지적을 잘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인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재개발 현장에서요.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이런 사고가 나야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죠? 허술한 가림막만 쳐져 있을 뿐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안전 조치가 허술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요. 사고 원인은 속속 드러나고 있고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 해체 방법과 관련해서 이 계획서도 부실을 한데 심지어 계획서대로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향식 층별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해당 철거 업체가 했던 방식을 보면 건물 뒤편에 있던 이 부속 건물부터 먼저 부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만 남은 상태에서 위층이 아니라요. 1, 2층 높이에서 토사를 쌓은 다음에 아래층부터 한꺼번에 뒤편을 날렸습니다. 건물 앞은 멀쩡해 보이는데 위태롭게 서 있다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요. 현장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행사와 감리 업체가요.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고 이 같은 계획서를 구청에 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냐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는요. 건축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조항만 있을 뿐요. 상주해야 된다는 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문제인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기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요? 예,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공사는 업체 2곳이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건축물 해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이 성명과 지작물 해체 공사는 재개발조합이 다원 ENC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솔기업과 이 다원 ENC는요. 다시 백솔이라는 업체와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솔이라는 업체는요. 굴삭기 기사가 세운 업체인데 성면 해체 면허를 다른 업체로
부터 빌려서 이번에 철거 공정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요. 철거 공사비가 원래는 3.3제곱미터당 28만 원이었는데요. 결국 4만 원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험도 부족한 신생 업체가 최소 비용으로 철거를 하려다 보니 구실한 공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체가 벌이는 일로 볼 수 없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국토교통부가요, 이번에 사고 이후에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 중에서 이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을 골라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도 7곳이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즘 건설 경기 호조로 재개발이 늘면서 대구가 공사장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철거 현장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경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요. 업체가 난립하고 또 저비용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켜야 되는 절차나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어려운 대목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도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요, 다행히 지난 2월에 건축물 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철거 현장에 상주 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양간 제대로 고쳐서 억울하고 애꿎은 피해는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